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는 경호처의 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3차 회의를 가지며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준비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박종준 경호처장 사임 후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동안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는데요.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김성훈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경호처 와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1차 영장 집행에 반발했던 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는데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원활한 영장 집행을 위해 강경파 수뇌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며 강혼 양면 전략을 펴는 모습입니다. 네, 경호처와 경찰 사이 대립이 이어지는데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 사이 이 3자 회동도 크게 소득이 없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경호처, 공수처와 함께 3자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피하자며 경찰이 먼저 제안했고 경호처도 충돌을 피하자는 취지에는 동의에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이후 입장을 내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에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경호 업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 집행 준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과 함께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을 동원해 형사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앞선 회의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인해 전술과 더불어 경호처를 장기간 고립시키는 작전까지 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수도권 경찰청에 안보 광역수사기능 수사관을 오늘부터 파견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부터 경찰 인력에 대해 소집 명령이 내려지며 본격적인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면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등의 물리적 충돌을 막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자, 취재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윤영 기자, 정 실장이 제3의 장소 방문 조사를 제안한 거는 윤 대통령과 상의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6시 10분쯤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면서도 국가기관이 정면 충돌해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께 직접 호소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D-Day가 내일이라고 한다며 준비를 끝내고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하려 한다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파적 선동이나 수사기관의 포갑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경찰과 경호처 사이 충돌 가능성이라며 행정부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제 지시인 질서 있는 법 집행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만 이런 방안을 윤 대통령과 상의한 건 아니고 앞으로도 변호인들이 조율할 일이라며 상식선에서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절박한 심경에서 잠 못 이룬 새벽에 글을 올린 거란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정 실장이 변호인단과 상의한 건 아니고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처럼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혀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취재기자가 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진석 실장 입장문과 관련해 상의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공수처 등과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조율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한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하고 부족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비서실장 호소문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공수처는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비서실장 개인 의견일 뿐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아니란 건데요. 선임계를 제출한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던 만큼 제3의 장소에서 또는 대통령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결국 그러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 이런 거죠? 네, 현재로서는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이어가는데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는 집행을 막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도 기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경찰과 함께 집행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내일 재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진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지금 집회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도로 위에서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후 시간이 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부터 나와서 집회 상황을 살펴봤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두툼한 외투를 입는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곧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집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강진역 육교 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찬성 측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로 위는 물론 근처 한남초등학교 뒤쪽으로도 탄핵 찬반 집회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 등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양측 집회 장소가 인접하다 보니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측 사이에 기동대 차량을 세워 이들을 분리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관저 경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관저 경비 태세는 여전히 삼엄합니다. 주변 통행은 가능하지만 관저 진입로와 바로 앞에는 경찰 가림막이 있어서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버스로 겹겹이 차벽이 세워져 있어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버스가 줄지어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차벽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내 곳곳에는 철조망과 쇠사슬도 설치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 속에 경호처는 관저 내부 경비도 더욱 강화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며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예고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첫 변론기일은 금방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는데요.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되고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차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오는 16일에 잡혀 있는데요. 헌재는 다음 기일을 잡아 통지한 것은 심판규칙 21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형사법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기각된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고 예단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이 기각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기피 신청서 결정을 내린 뒤엔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 측의 입장 살펴봤고요. 오늘 청구인인 국회 측도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변론기일 시작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저질렀다며 조속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 안보라 말했는데요. 국회 측은 어제 오후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음 변론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 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여야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데 내용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큰 특징은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걸 제외한 겁니다. 이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했고 명칭은 계엄특검으로 순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던 제3자 추천 방식도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각각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 상당 부분을 수정한 건데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배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유언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에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갈렸지만 지도부는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 이르면 오는 16일 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체 특검법 발의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여당이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내일 중이라도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만큼 외환죄를 뺀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여당과의 협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각 당의 주장 짧게 정리해 주시죠.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니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혈 충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로 수사를 넘기라는 건데 여당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은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며 물타기를 한다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체포 집행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과 국방부가 기간 보고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81명의 기관 증인 중 구속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은 출석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외환죄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이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느냐며 외환죄가 성립할 수 없다란 주장을 폈고요. 또 근거 없는 제보로 가짜뉴스가 양산된다거나 야당의 국정조사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보안 유출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알을 가지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와 함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막판 합의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고양시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추돌해 13명이 다쳤습니다. 자유로 파주 방향 구산 나들목 인근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사고 났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네, 유서영 기자. 네, 출근길에 큰 사고들이 난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입니다. 경기 고양시 성사동 서울 문산고속도로 고양 남분기점 요금소 인근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차량은 모두 43대, 인명피해는 13명입니다. 12명은 경상,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6시 40분쯤에는 같은 도로 흥도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18대가 추돌했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눈비로 도로가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고양시 다른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추돌 사고가 잇따랐다고요? 네, 먼저 자유로 파주 방향 구산나들목 인근입니다. 차량이 2대, 3대, 6대씩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단독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고 차량은 모두 44대에 달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4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새벽 6시 반쯤 경기 안산시 양상동에서 차량 11대가 추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새벽 시간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도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와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13살 청소년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도로 위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6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 반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250여 킬로미터 나라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6일 도발 직후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날아가 동해상 목표 해역에 탄착했다며 특히 정점 고도를 2차례 찍는 등 변칙 기동성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주일 미군이나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던 북한이 8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건 일단 최근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잇따른 보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적인 훈련 가능성, 성능 개량 시험일 가능성, 그리고 러우 전쟁 파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에 대한 시선 분산,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을 본격화하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한남동도 정치권도 살얼음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운, 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벽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그 내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정면 충돌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함께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에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뭐 방문 조사해달라는 거 들으니까 마치 예전에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씨한테 소환당해서 핸드폰 뺏기고 조사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출장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무혐의였고요. 지금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남으로 들어와서
아마 똑같이 휴대폰 뺏기고 뭐 하고 그런 조사를 갖다가 우리는 윤석열은 원합니다.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내일 아마 체포영장의 집행이 예정됐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불구속으로 임의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네, 체포하지 않는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의 개인 의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저런 발표문을 내자마자 그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협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 발표로 보인다. 이제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내용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어떤 무죄 추정, 그리고 또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또 비례 원칙 등 여러 가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조치들을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어떤 수사 상황들을 보면 이 국회에서 이 상임위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이 피의 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이 증언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소장들도 적나라하게 또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또 관저 상황을 보면 이 마약 수사에 활용되는 이 인력들까지 모두 다 동원을 해서 1,200명 가까이가 관저를 둘러싸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이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의 또 실효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또 사전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적법성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규모의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킬 정도의 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체포영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도 없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하필 오늘 새벽에 한 6시 10분 정도였어요? 이런 호소문을 냈을까요? 뭐 본인은 잠이 안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땐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어도 비서실장이 권한 대행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 저는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만,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으니까 비서실장이 자격이 없다 이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요. 아니 비서실장이라도 대통령을 대신한 권한 대행을 서포트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 일은 최상목 권한 대행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대외적으로 본인의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면 그래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이니 대통령과 논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지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이렇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오히려 제3자가 볼 때는 이분의 어떤 진심이 뭔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냥 여론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그러니까 출장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통령과 상의 없이 얘기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의 의도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논의하시고 그리고 조율하는데 본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제안한 건 대통령 측과 상의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윤곽근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또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좋은 제안이긴 한데 실기한 것 같다. 이게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 조사에만 나왔을 때, 소환 통보만 받았을 때 이런 제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떤 의도를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좀 실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라디오에서 이 민주당 의원이 또 비판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을 좀 대리하는 그런 또 역할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 고위 관계자로 인용이 돼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도 이게 비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좀 개인적인 소위 개인 플레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좀 양측의 스탠스가 꼬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야당 측에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또 저희 변호인단 측이 또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를테면 체포를 할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경찰에 재이첩을 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이제 이렇게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던 터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금은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 탄핵 심판을 수사보다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 사항인 거잖아요. 의원께서 보시기에 뭔가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분을 어떻게 수사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임의 수사를 할지, 어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언제 기소를 할지 이런 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원래 경찰이 하는 게 맞았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관련 조항들을 넓혀서 관련성 있는 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결국 어떻게 보면 유권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변호인들이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우리 사회 약속이라는 건 최소한 법원이 결정하면 따른다. 법원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 당 의원들의 유죄를 판결을 내리면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따르기는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이슈를 자꾸 여야 간에 의견을 묻고 어떤 게 옳으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 지금 해결 방안은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2월 1일 날 이미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게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검찰에서 2번, 공수처에서 3번, 이 5번이나 있었는데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변호인들이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그때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걸로 얘기를 했으면 일부 국민들은 싫어했겠죠.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니 그 정도는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민주당에서는 수능했을까요? 아니죠. 비판을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죠. 그러니까 다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비판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기관들이 자기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거는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 대통령이 여하튼 실기를 했다. 이제 와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이 노력하는 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체포영장 집행 안 하고 방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런 유사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경호처는 없지만 버틸 겁니다, 무조건. 이런 교훈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라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안은 실기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그런 제3의 공간이라든지 뭐 방문하자라는 것은 뭐 대통령 측의 생각이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다라는 거를 또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법의 집행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인 집행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다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 또 한목적성이라는 법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때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또 재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시절에 탄핵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체포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단순 예우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실제로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효성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만약 정말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명이 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래도 지금 이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런 문제들을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이상식 의원이 공조본과 또 내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뭐 장갑차를 동원해라, 뭐 총알을 맞아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사실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 이 사법 체계 자체가 답을 정해놓고 이 대통령을 이 우리 안에 가두는 그런 식의 지금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하고 나올 수가 없는 또 이런 여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때 과연 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은 공조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문제, 이 수사권의 관할 문제와 영장 발부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의 단서는 공조본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반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할이라든지 영장 집행 문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게 합법적인 아니면 한목적적인 집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적인 절차에서 이의 제기했으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다 지금 끝났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저는 여기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견 개진은 하지만 더 이상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집행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관할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 차례 관저 앞 윤 대통령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번에 또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저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신문을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그 행위에는 다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유혈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네, 워낙 언론사 취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관저 앞을 연일 언론사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경호원들의 모습도 언론에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의도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초유의 국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또 숙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면 언론들의 방금 취재에도 이제 고발당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군, 검, 경 역시 위계가 완전히 무너진 또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이 일상화되고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경호처한테
너네들이 이제 이 항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직무유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또 이런 또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이 관련법에 따라서 역할을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를 방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고발을 당했을 때 직접 재판을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 정해진 어떤 법과 이 역할과 규율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렸을 때, 소위 무법천지가 됐을 때 저희가 정말 이 다시 상황이 회복됐을 때 이 비가역적인 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계라는 것이 정말 유사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존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완전 규율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권한 대행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규율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뭐 소총 가방 같은 것들도 어떤 뭐 경호처의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유사 사태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경호처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나 군검경 다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가치 판단하려고 했을 때 야당도 집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이 지금 말씀을 화면에서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CAT 요원이라고 하죠. 전술 헬멧을 쓰고 위아래로 길고 납작한 배낭을 매기도 하고요. 이런 요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조승래 의원은 모든 행위에는 다 의도가 있다. 안철수 의원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은 이제 요 사진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는데 대통령의 행위는 진짜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저 장소를 사진 촬영할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찍고 있다라는 걸 대통령실도 다 대통령 주변에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보일지는 다 감안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찍어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만약에 경호시설이라고 하고 군사시설하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거나 나오더라도 뭐 아주 적은 형량 내지 기소유예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사 형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께서 저런 모습은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거를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내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경호처 직원이 저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건 대외적으로 잘 공개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딱 한 번만 외부에 잘못 공개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걸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주는 게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가 받기로는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을 막으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칼이 아니라 총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수사기관과 범죄 혐의자 간의 관계 이 모습을 감추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요. 뭐 여하튼 저도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특검법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계엄 특검법으로 자체적인 특검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고 표현이 마치 공소장처럼 쓰여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순화하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들은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계엄특검법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명칭과 표현을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 동안 내란 속의 비호에 골몰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세상의 어느 특검이 정해진 사건 시간대만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지연 전략을 써도 민심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하느냐 이 여부였는데요. 결국 오늘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특검이라는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행정부를 수사할 때 이게 공정한 원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국회에서 좀 대안적인 그런 또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특검의 기본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사건을 보면 공조본에서 정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또다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수사의 혼선을 좀 배가시키고 권한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안을 보자면 특검을 처음에 200명을 임명하겠다라고 했다가 100명으로 줄인 양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10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150일 동안 매일매일 피의 사실 공표를 할 수 있다. 뭐 공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 과정은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환죄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도 근거가 그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이제 이런 명목으로 쓰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를 해야 하는 이 외환죄가 성립하는지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 정책 하나하나를 외환죄라고 묻기 시작하면 사실 뭐 햇볕 정책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북 송금에 또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다 해석에 따라서 외환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환죄를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 지금 내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또 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라는 것에 국한을 해서 저희가 특검을 재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낸 건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이 낸 건 계엄특검법, 이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긴 했는데 외환죄, 물론 민주당은 외환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쟁 유도 행위라고 설명은 하지만요. 내용은 비슷하죠.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죄를 빼더라도 네, 받아들일 가능하다고 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만약에 정말 외환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이 특검 법안이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로 국가가 약속하는, 국회가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특검이 필요해요. 다른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성, 기존 검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특별검사를 만들자는 건데 이번은 오히려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거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검으로. 그리고 만약에 특검을 하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를 끌고 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내란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관여된 사람들과 절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수사기관을 좁히고 수사 대상을 한정해서라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공방이 일고 있는 외환죄 추가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다 빼겠다는 거고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는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뜻도 그런가요?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특검에서 안 하면 검찰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일단 지도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그럼 뭐 내일쯤에 저희가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비난이 분출하는 등 탄핵과 특검 국면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소장파에 대해서 압박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유언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 내가 이게 좀 수준 맞추기가 쉽지가 않구나. 근데 사실 앞에서 욕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뒤에서 욕하는 게 더 많습니까? 뒤에서 뭐 소위 말하는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죠. 잠깐만.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빨리 절연을 하고.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는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은 히틀러고 김상욱 의원은 유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게 김상욱 의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탄핵 국면이 되기 전에 김상욱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그 행정부를 줄줄이 탄핵을 시키고 사법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민주당은 3년 내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당정이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어떤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보면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총선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 소위 당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쓴소리와 비판이라는 것도 정말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정작 힘들 때는 목소리 내지 않다가 당이 이제 공천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사실 더 당에 기여하고 헌신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소위 저는 뺏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당이 위기에 빠지니까 본인만 선을 긋고 당이 합리적이지 않고 당이 보수를 버렸고 나만 보수다. 남들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당에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김상욱 의원이 소장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수의 기본은 문제 해결적 사고입니다.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의식만 있고 양비론을 펼치고 있지 어떻게 하자는 말은 하나도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상욱 의원 당선된 것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저는 그 소장파라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국민의힘이 보증인이 돼서 김상욱 의원이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당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당이라는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처절하게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다 배신자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사회적으로 좀 이게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이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틀러고 너만 유대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소장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정당의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이다. 이런
판단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했나요? 불법 개업했나요? 내란 혐의 같은 거를 저질렀나요? 그렇게 했다면 저부터 당장 당에서 출당해야 된다고 요구할 겁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12월 3일 날 노란색 파카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와서 이런 비상계엄은 막아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자기 입지나 다른 고려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계엄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초선인 김대식 의원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 다른 유튜브에서 아까 보니까 이 김상욱 의원이 법조인으로서의 실력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던데 저는 되게 그 부분은 국회 여가의 간사로 여야 간사로 제가 야당 간사인데 김상욱 의원이 저를 설득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를 통과시켰거든요. 저희가 설득한 건 김상욱 의원이 자기를 믿고 이게 문제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야당 의원을 설득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줬어요. 저는 충분히 실력 있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동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데 저렇게까지 동료 의원들이 저렇게 다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그러면 탈당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인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나마 한동훈 의원과 한동훈계 몇 분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그래도 여야가 같이 막아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도 중도에 있는 그리고 보수의 또 일부 분들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본인들과 다르다고 쫓아내려고 하는지 저희가 남의 당이라고 해서 저런 상황을 그냥 즐겁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저런 문화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야 각 당의 내부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그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가 쇼츠 공약으로 발제를 했고 제가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공약으로 냈던 소재입니다. 그거를 이제 김상욱 의원이 노력을 해주셨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좋은 사실을 제가 알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그 실력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문제해결적 사고에 이어서 이 특검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를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고려가 아니라 감정적인 고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드린 것입니다.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원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여기저기서 추돌 사고가 있다라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준비가 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길게 줄을 섰는데요. 어떤 차는 범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차도 보입니다. 사고차가 워낙 많아서 차 통행을 위해 아예 한쪽을 몰아놨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이었습니다. 40대가 넘는 차가 잇따라 추돌했고 13명이 다쳤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같은 도로 흥도 나들목인 근처인데요. 여기서는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차량 정체가 얼마나 심한지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자유로 파주 방향 부산 나들목 인근 CCTV 화면입니다. 2중, 3중, 6중 여기저기서 추돌이 잇따르면서 모두 44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국회 앞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톤 트럭이 차 2대를 들이받고 인근 카페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1명도 다쳤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안산시 양상동에서는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1명이 다쳤고 또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에서도 10중, 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네, 출근 시간대에 잇따라 발생한 사고, 범인은 도로 위의 살얼음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눈비로 도로가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흔히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이 블랙아이스. 조심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다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전준영 기자가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퇴근길 교통 대란을 불러온 차량 43대 연쇄 추돌 사고. 재작년 1월 경기도 포천에서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차량 47대 연쇄 추돌 사고. 모두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 내린 뒤 녹았다가 밤새 다시 얼면서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검은 얼음을 말합니다. 눈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차량이 미끄러지면 연쇄 추돌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눈길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많고 치사율도 높아서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전도되거나 또는 전복되거나 또 앞차를 추돌하면서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나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합니다. 영하의 날씨보다는 영상 2, 3도 정도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주로 그늘진 곳에 생기기 때문에 터널 출입구나 다리, 산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YTN이 전문기관과 블랙아이스 위험성 실험을 한 결과 시속 40km로 주행할 때 제동거리가 16.7m로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블랙아이스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끄러질 경우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거나 핸들을 급격히 꺾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결빙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만간 재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진 관저앞 탄핵 찬반 집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현재 집회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도로 위에서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부터 나와서 집회 상황을 살펴봤는데 참가자들은 모두 두툼한 외투를 입는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은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집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강징역 6교 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찬성 측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 집회 장소가 인접하다 보니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측 사이에 기동대 차량을 세워 이들을 분리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데 현재 관저 경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관저 경비 태세는 여전히 삼엄합니다. 주변 통행은 가능하지만 관저 진로 바로 앞에는 경찰 가림막이 있어서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버스로 겹겹이 차박이 세워져 있어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버스가 줄지어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차벽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내 곳곳에는 철조망과 쇠사슬도 설치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 들어갔다는 전망 속에 경호처는 관저 내부 경비도 더욱 강화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등 3자가 만나서 영장 집행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경찰과 공수처는 사실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자 회동은 누가 제안한 건가요? 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3자 회동은 유혈 사태를 막자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먼저 제안한 겁니다. 경호처가 수락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지만 사실상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화적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건 경호처 내에 온건파에 마지막으로 평화적 체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를 제안하는 등 평화적 체포의 명분을 쌓고요.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그리고 지휘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을 선처하겠다는 이런 의미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제 회유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호처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 내 분열이 극대화하는 이 시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긴 했는데 결과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요, 오늘 아침 8시에 이렇게 3자 협의하자 이것은 영장 집행하기 전에 집행을 전제로 해서 협의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마지막 선에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평화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협상이 어차피 될 가능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 경호처는 거부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하려는 공수처와 공조본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경호처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자 협의 자체가 아무런 협의나 또 결과물을 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아마 서로 간에 그런 얘기는 오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물리력 충돌이랄지 이제 불상사는 없기로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의 어떤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물리적 충돌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몸싸움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무기랄지 장비와 관련된 건지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동 자체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수처 측에서 경호처와 어떤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와해 시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은 결국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까지 나오라고 했는데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은 김신 가족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처음으로 이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 수사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때 이제 현장에서 김신 가족부장이 나와서 그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때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이르면 내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유력한 건 내일 새벽 이제 5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5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 이제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요. 오늘 경찰이 경호처와 공수처 그리고 3자 회동을 하면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극대화하는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경찰이 대규모 형사 기동대 등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집행 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이제 진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윤 대통령 등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야권 주도로 채택된 것인데요. 조금 전 화면 보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반대하신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국조특위 오늘 10시부터 1차 기관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협의를 했는데요. 이 결론이 예. 안 나와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수전 사령부 등이 대상입니다. 표결 결과를 비상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내란 준비 18인 상황과 중에 계엄 찬성 11인, 당일 반대 7인, 대통령 지시 등의 질의가 이어지고 의사일정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청문회 증인 출석 요건을 파기를 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바로 자, 방금 이제 안규배 위원장의 추가하겠습니다. 의사봉 진행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이뤄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기관보고 국조특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 등이 대상인데 자, 비상계엄 전 내란 준비 상황과 또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 전화 지시 등 이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방금 보고 오신 그 화면은 증인이 채택되는 그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를 조사하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형사 1,000명 이상을 투입했다, 이내 전술을 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장기전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이제 경찰은 관저 내부로 진입해서 우선 이제 김 차장을 체포해서 경호체계 지휘 체계를 흔들고요. 그리고 수색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가 1,000명 안팎 동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이 일정이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 저지 등에 막힐 경우에 대비해서 최장 2박 3일 정도에 걸친 체포 작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3자 회동 이후에 경호처에서는 입장문도 냈는데 불법 집행에 대해서는 기존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이게 이제 어떻게 읽히십니까, 변호사님?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십니까? 일단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1차 집행 때와 똑같이 이걸 불법 집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경호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 자체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무리 법상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결국 경찰 자체가 공수의 영장 집행에 관여한다랄지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통령 측 변호인 통해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지 말고 공무원 신분증을 폐용하고 와라. 이거 자체는 불법 집행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자체는 원래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유해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경호잖아요. 그래서 경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집행할 때 이제 봐야겠지만 본인들이 일반적인 어떤 유해 받는 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자체를 유해로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아까 장기전이고 1,000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입을 뚫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 장비를 동원해서 철조망이랄지 아니면
버스랄지 이런 것은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근접했을 때, 윤 대통령에 근접했을 때 과연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지금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이랄지, 그다음에 뭐 김신 가족부장, 이광우 본부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때 결사적으로 얼마 정도 막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체포 임박설이 나오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이제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깽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포갑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조사의 장소 자체는 뭐 반드시 공수처랄지 뭐 검찰청이랄지 이런 데서 조사라고 법제에 정해진 건 없어요. 원칙적으로 뭐 수사기관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하지만 이제 이 의미는 피조사자가 뭔가를 정할 수 있는 듯한 뉘앙스로 좀 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이 이야기 자체는 제2차 체포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피의자로서 방어권이랄지 불구수사 원칙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뭐 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과연 호소문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독립된 기관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속돼 있는 어떤 그런 직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의견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과연 단독으로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니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이제 보좌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을 때도 굉장히 반발이 컸잖아요. 그 일과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권한대행이 말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비서실장이 그러한 의견을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조율할 계획이 없다고 또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얘기는 어쩐지 모르겠었는데 전에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아마 이제 상의한 바 없다 이 말 자체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거지 우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문조사 등 그런 조율할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 입장은 그런 거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체포집회, 2차 체포집회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법성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이고 이것을 막고 나서 어떤 방문조사할지 재매 3회 장소는 뭐 조율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조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단지
정진석 실장이 발표한 것에 대한 약간 좀 선을 긋고 있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대통령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실에서는 체포영장 불법이니까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라.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공수처 같이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자체는 수사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이제까지 주장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성 주장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실장의 말에 대해서 조율한 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담화문 이후에 공수처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일단 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이제 조사 방식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게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꾸준히 출석을 요청을 해왔고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 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극우 백골단이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질의가 있었는데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가서 관저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평소에는 제가 존경했던 의원님들조차도, 제 앞에 계신 의원님조차도 체포 저지를 외치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 체포 저지를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영장 집행을 막으면 누가 됐든 현행범 체포 대상이냐, 이 문제인데 예로 든 것이 백골단과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뭐 백골단이야 일반인인 거니까요. 그리고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요,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저지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저지를 하는 건지 그걸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그냥 저지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 적어서 어느 정도의 간접적이라도 협박이나 폭력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폭행이나 폭력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은 뭐 그냥 무조건 저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국회의원들이 막는다고 하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뭔가 온건 양면 정책을 해야만이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 가서 만약에 내가 물리력으로 저지했을 때 또 현행범을 체포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현장에 있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체포를 어떻게 저지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저항을 하고 거의 항의를 하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냐, 아니면 어떤가 뭐 우리가 협박이나 물리력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힘을 쓰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느냐, 이제 그것 따라 달라질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가상적인 가정적인 이야기지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정확한 봐요. 기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현장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호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부터 뭐 50m, 100m, 200m에서 1차 경호, 2차 경호, 3차 경호가 처진다고 한다면 1차 경호부터 만약에 이걸 저지하면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진입을 뚫고 가고 또 1000명 이상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근접해서 이제 체포 집행을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여기까지 갈 것인지, 또 체포 집행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m, 200m 어떤 원거리 있을 때는
그게 물리적 행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접했을 때 더군다나 경호처 직원 중에서 지금은 내부 분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에서 굉장히 충성을 하는 그러한 본인의 확신에 차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장비를 써서 막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계엄 당일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녹취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가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해 주라 이렇게 경찰청에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그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예, 아마 답을 하세요.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단전 같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관련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진술한 것은 없습니다. 네. 특정 언론사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방청장의 발언을 압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12상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전 단수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협조해줘라 이런 차원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대상 언론사와 관련해 이제 3곳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진보 성향의 언론사 3곳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단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은 이후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잖아요. 경찰의 협조. 근데 이것도 경찰의 협조가 있으면 실행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상계엄의 일종의 어떤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이전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 직전이냐,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한 이후냐, 이제 그런 시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은 김용민 전 장관이 계엄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선의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전 단수에 관해서 그러면 누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요구를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저게 단전 단수 요청한 것이 설사 경찰의 협조 요청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저건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내란죄가 된다고 하면 내란죄 이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교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 성형 수술을 받으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페루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전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선언했다가 그날로 탄핵돼 경찰에 체포되는 등 페루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경호 차량이 앞길을 호위하는 가운데 페루 대통령이 탄 차가 검찰 청사로 들어갑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여름 코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11일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e una vez ella sea tratada como una persona que dejó el gobierno por hacerse una cirugía y dejar en abandono al pueblo peruano.
의혹 제기에 몇 달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비로소 수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Fue una intervención necesaria, imprescindible para mi salud. Lo necesitaba por funcionalidad respiratoria. 대통령 측은 당시 병실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 직무유기는 없었다면서도 국가기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검찰은 지난해에는 롤렉스 시계 등 고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함께 일했던 직전 대통령 카스티오는 의회의 탄핵이 예상되자 비상조치를 선언했다가 내란죄로 체포됐습니다. Disolver temporalmente el Congreso de la República e instaurar un gobierno de emergencia excepcional. 헌법재판소장이 비상조치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장관들은 일괄 사퇴, 군과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명령을 거부해 대통령은 그날로 탄핵 뒤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등 페루의 정치적 분열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시정화두로 민생 살리기를 내걸고 이를 위해서 규제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 2주 만에 벌써 규제 철폐 4호까지 내놨는데 모두 부동산 규제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석 11개 정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구역 해제돼 10년 이상 방치된 흑석 10구역입니다. 산기슭이라 경사가 가파르고 집들도 낡아 재개발 요구가 많지만 일종 주거지가 80% 가까이 되고 경관지구로 묶여 매번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오죽하면 열선을 다 깔았어, 두 군데나. 너무 눈 오면 나오질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가 너무 아주 낙후된다라고 그래야죠. 서울시가 이렇게 각종 도심 규제에 묶여 답이 없는 지역에 숨통을 틔워줍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종상향 시 무조건 사업장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종상향을 해도 다른 규제로 실제 용적률이 220%에 그쳤다면 공공기여도 실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 4%만 받게 됩니다. 시는 흑석동과 정릉동 등 사업진의 일종이 많은 규제지역 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제도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안 비쌌을 때 유지됐던 시스템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도심 쪽에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을 텐데 그거를 풀어줌으로써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효과는 이 서울시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치솟는데도 계속 상가를 짓게 했던 규제도 철폐됩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절반인 10%로 줄이고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하거나 준주거지역은 상가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는데 당장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종일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있는데요. 다행히 내일이면 먼지는 모두 날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광주 2도, 대구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젖었던 도로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겠고요. 특히 충남과 호남 서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